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 지금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2025년 중일 외교 위기예요. 위키피디아 항목부터 최신 언론 기사 그리고 깊이 있는 연구 보고서까지 와 정말 자료가 방대하더라고요. 일본 총리의 단 한마디가 어떻게 두 나라 관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여파가 경제, 문화, 심지어 K-팝 산업에까지 미치고 있는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꼼꼼하게 따라가 보죠. 네, 이번 사안은 사실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물밑에 잠재해 있던 양국의 역사적 또 지정학적 갈등이 대만 문제를 계기로 폭발한 사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의 핵심을 좀 짚어보고요. 이 흐름이 지금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건의 시작점부터 되짚어 볼까요? 모든 일의 발단은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국회 발언이었죠.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일본에 대한 존립 위기 사태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사실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말이 굉장히 무겁게 들리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건가요? 그 발언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2015년 아베 정부 시절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당시 개정된 평화안전법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아, 네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으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의 공격을 받아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위기 사태로 판단되면 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아, 그러니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그건 우리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이 말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와, 중국 입장에서는 이건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럼요. 특히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자국의 핵심 이익으로 관주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이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거니까요. 더구나 다카이치 총리는 원래부터 강경한 친대만 성향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맞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는데 총리가 되기 전인 지난 4월에도 대만을 방문해서 아베 전 총리가 했던 말, 대만의 비상사태는 곧 일본의 비상사태다. 이 말을 그대로 반복하기도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했을 때부터 이미 양국 관계의 악화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번 발언은 뭐랄까 결정적인 기폭제가 된 셈이죠. 그 기폭제가 터지자마자 중국의 반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격렬했어요. 여러 반응이 있었지만 특히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가 소셜미디어 X에 올렸다가 삭제한 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해 돌진한 그 더러운 목을 자를 수밖에 없다. 준비가 되었는가? 와, 이게 외교관이 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네, 외교가의 언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의 발언이었죠. 당연히 이 게시물 하나로 즉각적인 외교 분쟁이 시작됐어요. 일본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당이 총영사 추방을 요구하고 나섰고 대만과 주일 미국 대사까지 비판에 가세하면서 판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국이 서로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죠. 이게 외교가에서는 거의 교장실로 불려가는 것과 같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강력한 항의 표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만큼 양국 감정이 험악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초치는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항의 수단 중 하나예요. 그런데 중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11월 18일에 중국 외교부의 류진송 국장과 일본의 가나이 국장이 만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그 사진이 논란이 됐죠. 아, 저도 그 사진 자료를 보고 정말 흥미로웠어요. 중국 관료는 위압적으로 서 있고 일본 관료는 마치 고개를 숙인 것처럼 듣는 구도의 사진이었잖아요. 이걸 두고 의도된 굴욕주기라는 분석이 많던데 외교 현장에서 이런 식의 사진 정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가요? 단순한 기싸움을 넘어 실질적인 메시지가 되는 건지 궁금해네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짚어두셨어요. 이건 단순한 기싸움이 아닙니다. 고도로 계산된 여론전이에요. 일본 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촬영을 허용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권위적인 구도의 사진을 골라서 배포한 거예요. 아,
자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는 일본이 잘못했다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거죠. 심지어 유엔 무대에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을 국제 여론전의 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외교관들이 거친 말을 주고받는 것도 충격적인데 자료들을 보니 정말 무서운 건 이 싸움이 외교 무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중국의 보복이 소리소문 없이 하지만 아주 체계적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네, 중국이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바로 경제적 압박입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건 관광산업입니다. 아, 그렇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본 여행 자제를 권고하자마자 주요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권 무료 환불 조치를 발표했어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불과 며칠 만에 약 54만 장의 항공권이 취소됐고 예상되는 경제 손실액만 최대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일본 관광업계는 정말 날벼락을 맞은 심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일본산 수산물과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복 조치 중에서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판다 외교의 종말입니다. 맞아요. 53년 만에 일본에서 판다가 사라진다는 소식, 12월 15일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우에노 동물원의 마지막 판다 가족인 샤오샤오와 레이레이가 내년 1월에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확정됐더군요. 네, 이건 단순히 동물 몇 마리를 돌려보내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판다는 1972년 중일 국조 정상화를 기념하면서 시작된 양국 우호의 상징이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즉, 판다를 돌려보낸다는 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우호 관계의 상징을 중국 스스로 걷어들이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소위 전랑 외교로 불리는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기조가 이제는 귀여운 판다의 얼굴마저 가려버린 셈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중국의 국가 브랜드, 즉 소프트 파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프트 파워의 상징을 스스로 걷어찼다는 분석이 정말 와닿네요. 그런데 이 불똥이 아주 예상치 못한 곳, 바로 K-팝에도 튀었습니다. 이른바 한일령, 그러니까 환일령, 일본 문화 콘텐츠를 제한하는 조치라는데 이게 K-팝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중국이 일본 자체의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그룹 내에 있는 일본인 멤버를 타겟으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아, 멤버를요? 네, 실제로 일본인 멤버가 있는 르세라핌의 상하이 팬사인회가 갑자기 취소됐고 다른 그룹의 일본인 멤버는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어요. 아주 정교하게 일본 국적을 가진 아티스트만 콕 집어서 활동을 제약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려고 일부러 다국적 멤버로 팀을 구성하는 게 하나의 공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공식이 오히려 지정학적 지뢰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멤버의 국적이 비즈니스 리스크가 되는 시대가 온 건데 이건 K-팝 산업의 성장 전략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K-팝 음반 수출 1, 2위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양국 갈등이 심화될 때마다 K-팝 그룹들이 그 사이에 끼어서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면 이건 산업 전체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큰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반대 현상도 나타났어요. 중국인 멤버가 있는 그룹 에스파가 일본의 대표 연말 프로그램인 NHK 홍백가 앞전에 출연하는 걸 두고 일본 내에서 반대 여론이 일기도 했죠. 아, 반대로요? 네, K-팝의 글로벌 전략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네요. 그럼 이 사태를 지켜보는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특히 일본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미국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미국의 반응은 한마디로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한쪽 편을 들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동맹인 일본을 무조건적으로 편들기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돼요. 그런데 주일 미국 대사는 또 다른 목소리를 냈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본 총리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뭐랄까 워싱턴과 현장의 목소리가 다른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그게 바로 미국 외교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백악관은 큰 틀에서 미중 관계 전체를 관리해야 하니 신중한 입장을 취하지만
현장에 있는 대사는 동맹국인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의 압박에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아, 역할 분담 같은 거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한편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대만은 당연히 일본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고 반대로 러시아는 일본의 발언이 극히 위험하다면서 중국 편에 섰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일본 내부 여론은 어떤가요? 이렇게 나라 안팎이 시끄러운데 타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예요. TV 아사히 저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인들의 복잡한 심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 응답자의 3분의 2, 그러니까 66%가 중국과의 관계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매우 큰 거죠. 잠깐만요. 여론조사 결도가 좀 의외인데요. 중국과의 관계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은데 동시에 정부의 강경 대응을 57%나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보통 불안하면 좀 유화적인 태도를 원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상반된 심리가 공존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정말 예리한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현재 일본의 여론 지형을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불안감과 강경론 지지가 공존하는 거죠. 이는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구상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한편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할 말은 해야 한다 는 자존심과 위기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 역시 6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대만 유사시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대해서도 찬성 48.8%가 반대 44.2%를 앞섰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정부의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는 문제일 텐데요. 한 기사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1차 피해국에 가깝다는 섬뜩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어요. 만약 최악의 경우 중일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번진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GDP는 무려 23%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요. 네, 23%요? 네. 이게 얼마나 큰 수치냐면 직접적인 당사국인 중국 16%나 일본 13%보다도 피해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왜 당사국보다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경제 구조 때문이에요. 아, 한국은 수출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 교역과 공급망이 중국, 일본과 실핏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해상 물류가 막히거나 교역이 중단되면 우리는 생산 자체가 멈춰버리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겁니다.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외교적, 경제적 갈등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 관계이면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기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예요. 만약 미국이 일본을 돕기 위해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중국의 거센 보복과 한미일 공조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밖에 없죠. 아, 딜레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핵심 에너지나 전략물자 비축을 늘리고 특정 국가에 편중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일본 총리의 한마디로 시작된 불씨가 외교, 경제, 문화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있네요. 중국은 여전히 경제적 압박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맞서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가장 깊은 곳에는 센카쿠 열도, 중북령 갸오이다오 영유권 분쟁이나 과거사 문제처럼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고 골마온 갈등의 뿌리가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번 사태는 그 오랜 갈등이 새로운 형태로 터져나온 것일 뿐이죠.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번 위기는 정말 예상치 못한 우발적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충돌이 단지 대만이라는 도화선을 만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 보는 것이 앞으로 펼쳐질 동북아의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